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탄소중립 특별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숲 그리고 산림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서울대학교의 박현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2023년 2월까지는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좀 여기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자료가 거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먼저 기후변화와 숲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그러면 숲 관리, 산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숲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숲에 대해서 좀 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숨 잘 쉬고 있는 게 사실은 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 대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물론 가설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페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가설에 따르면 지구가 이제 폭발이 되고 처음에는 원시 대기에는 동물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97%를 차지하고 산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닷속에 맨 처음에 이제 DNA가 합성이 되고 이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작은 생물이 생기는데 그때 남조류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남조류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광합성을 잘하는 친구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학 상식 기본이 식물이죠. 식물, 그 중에서도 큰 식물들이 나무고요. 그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숲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형성이 되면서 더 많은 산소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수식에 좀 나타냈는데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물하고가 반응이 되면 그게 합해져서 포도당, 우리 이제 탄수화물로 나중에 커져가겠죠.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대기가 점점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들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이 식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식물들이, 특히 나무들이 조금씩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는 숲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흡수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그 이산화탄소가 나무 줄기에도 남아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땅 속에 이제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때는 나무 줄기에 그리고 땅 속에 묻혀서 저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던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탄이나 석유들의 원료가 됩니다.
이런 화석 연료들을 그리고 또한 잘 살아있는 숲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제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일들이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던 게 이제 잘 저장이 됐었는데 그 거꾸로 대기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 지금 아까는 흡수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배출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산에 있는 나무가 불에 의해서 이제 타버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땅 속에 묻혀 있던 그런 화석 연료를 끌어내서 굳이 그거를 고체 상태로 저장돼 있던 거를 태워서 산소하고 만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활동을 제대로, 대기를 이제 좀 좋게 기후변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면 숲을 사실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숲을 잘 가꿔줘서 흡수를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빈 곳에는 나무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규 조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롭게 조림을 하면 거기에 또 흡수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고요. 땅 속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자꾸 끌어내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최대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절약해 가면서 대체 에너지를 마련을 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요새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대기가, 즉 이산화탄소 문제가, 나아가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숲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국제사회는 진작부터 맞아, 숲은 참 좋은 탄소 흡수원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귀한 자원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새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연에 기반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유엔 기구가 이제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어떤 컨벤션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고 또한 정부 간의 기후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가 또 IPCC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과학적인 논리를 다 포함을 해서 1997년도에 교토 의정서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새롭게 숲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숲이었는데 그거를 수확하고 다시 숲을 만들거나, 있는 숲을 잘 관리하는 산림 경영, 이런 걸 통해서 탄소를 잘 흡수해 놓고 저장할 수 있다. CCS, 요새는 거기에다 이제 이용이라고 그래서 CCUS, 유틸리제이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97년부터 합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되면 산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숲을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겠네. 숲을 망가뜨려서 그걸 산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억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REDD,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써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Reducing Emissions, 그러니까 그 배출되는 거를 이제 줄인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Deforestation이나 Forest Degradation, 그러니까 산지 전용을 하거나 산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흡수 활동이 저해되고 오히려 배출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막는 일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국제기구가 아예 세팅을 제대로 하고요. 2016년이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좀 죄송합니다, 자꾸 약자를 써서 죄송한데 LULUCF라고 얘기하는데 Land Use, 그다음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라고 그래서 토지 이용이나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산림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탄소량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다 계산해내는 거를 다 완성을 시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할 때 직접 활동을 제가 직접적으로 다 하고 다녔는데요. 그걸 통해서 2015년이 되면 이제 파리 협정에서 이제 모든 기후변화 협약하고 관련되는 당사국들은 협약에 따라서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나 저장고를 적절히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기능이 더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할 정도로 숲은 진작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약간 모르는 척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숲은 숲 자체뿐만 아니라 또한 이 친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이게 탄소 저장고로,
저희는 이제 탄소 통조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탄소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갖고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를 그냥 다시 이산화탄소 방출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방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그걸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집을 짓거나, 혹은 저는 이제 오늘 지금 시계도 일부러 나무로 된 시계를 차고 왔는데요.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이런 소품들도 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탄소 저장, 탄소 통조림을 곳곳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되겠죠. 사실 목재 이용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목재 이용하면 일단 나무를 벌채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탄소 통조림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산림에서 흡수한 탄소를 일단 수확을 딱 하게 되면 일단 그때 탄소 배출로 잡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목재 제품으로 쓰게 되면, 아 이게 탄소 통조림이 저장된 거야 라고 신규로 새롭게 저장된 걸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목조 주택 한 동을 지으면 거기에 대개 한 9톤 정도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걸 이산화탄소로 계산을 하면 33 이산화탄소 톤이 돼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저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한 사실 집 짓는데 대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쓰잖아요.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를 그냥 산에 있는 거, 뭐 들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걸 파서 정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나무 같은 게 잘라서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표에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은 양의 소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목재가 예를 들어서 1톤 생산하는데 1 정도의 양이 유닛이 필요하다면 콘크리트는 거의 7배, 그리고 철은 270배, 알루미늄은 거의 800배 가까운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그거 대신 목재를 쓰면 저가공 에너지로 해서 이게 부가적인 또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목재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사실은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하고 숲은 참 미묘한 관계 속에 있어요. 숲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숲이 광합성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 공기 중으로부터 혹은 땅 속으로부터 물이나 탄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태양 에너지 같은 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기후변화가 생기면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또한 이게 이제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깨끗한 공기, 아까 산소 얘기도 했지만 우리 그 숲에 같이 자랄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다른 생물들도 잘 있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자라는 이산화탄소 흡수도 하게 되고, 깨끗한 물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 주는 일도, 그러니까 이런 대기나 환경하고 더불어서 숲이 형성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면서도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숲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잘 흡수할 수도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배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 뭐 숲만 그래? 딴 것도 많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에서 땅이 많을 것 같아요? 바다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다가 육지 면적의 2배예요. 그러니까 육지 면적인 지구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에서 아까 그 광합성하는 거 남조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전체 지구에서 나타나는 거의 3분의 2예요. 그 얘기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다에서보다 거의 4배가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정도 산수는 되죠. 예. 그런데 또 그 중에도 육상 생태계에서, 그 땅에서 있는 거의 전체 탄소의 80%가 숲에 있어요. 그리고 숲 토양에, 사실은 제 전공이 원래는 숲 토양입니다. 토양 생태학이 제 전공인데, 토양 탄소의 40%를 그 숲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우리 지금 굉장히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때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숲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온실가스를 흡수를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배출원이 되느냐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숲이 한순간에 바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데 이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그 영향도 사실은 누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사람도 좀 잘 버티는 편인데, 근데 특히 일반 작물들, 초본들처럼 이렇게 1년생들 바로 말라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됩니다. 이 나무들이 적응도 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은 병해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누적된 게 결국은 나타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숲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미리부터 좀 장기적인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 탄소 중립 요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숲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자연 기반 해법,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전 국제 사회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IUCN 같은 경우는 자연 기반 해법이 뭐냐면 인류의 복지와 생물 다양성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원래 혹은 약간 바뀐 그런 생태계를 잘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혹은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한다. 딴에는 쉽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렵죠. 저도 사실 약간 이제 좀 헷갈릴 정도인데 EU에서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자연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연을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의 환경, 경제적인 편익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면서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걸 우리가 요새 같은 환경 문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새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게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그 면에서 봤을 때 숲이 굉장히 중요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숲하고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CCS, CCUS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진짜 기후변화 문제, 자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 숲은 국제적인 사실 산림 녹화 성공 사례로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제가 199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한 30년 정도를 제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녹화 성공을 했는지를 외국인들한테 주로 교육시키는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전부 다 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진짜 사실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한 15년 정도 전부터 2008년 정도부터 산림이 탄소 흡수를 아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흡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했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고 청장까지 하신 분이 야 말이 돼? 숲이 좋아지고 있는데 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산림청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후변화연구 센터 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해서 우리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제가 이런 자료들도 쭉 만들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 밑에 지금 그래프가 나옵니다만 사실 2008년이 되면 숲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줄어들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약간 네가티브하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우리가 성공에 덫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나무 진짜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딴 나라 사람들이 와 니네 대단하다,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공과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지만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상황인데, 녹화에 대해서, 산림 녹화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아주 잘 갔어요. 근데 1988년도에 87년도에 사실은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2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숲 좋아졌네. 그 다음부터 숲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산도 이제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무를 안 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어린 나무, 10년생보다 어린 나무들은 별로 없어요. 한 20년생까지 30년생 되는 친구까지가 전체 숲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반면에 나이가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친구들만 잔뜩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안 생겨요. 우리 요새 사실 인구 문제 심각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아이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숲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좋아 보여요. 지금은 살기 괜찮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지라고 인구 문제 걱정하잖아요. 숲도 똑같은 인구 절벽 현상을 직면하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2050년이 되면 50년이 넘은 나무들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젊은 친구들 키도 크고 열심히 힘도 쓰고 활동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계속해서 살이 찌긴 찌죠. 근데 그게 세포수가 느는 게 아니라 세포 크기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숲이 점점 많아지면 순수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소 저장량은 늘어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 살쪄 있으니까. 근데 저장은 많이 돼 있는데 순 흡수량, 우리 매년 흡수하는 양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게 벌써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2008년에 저희가 한번 사실 이 계산은 한 2015년 정도에 저희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 해보니까 2018년에는 보면 탄소 저장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 흡수량은 한 4,500톤 정도. 그러니까 저장량은 20억 톤 가까이 되는데 매년 흡수하는 양은 0.5억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이제는 그것도 반토막이 더 나요. 그래서 2천만 톤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숲은 좋은 데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아까 전공이 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토양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탄소 흡수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토양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은, 산림 토양은 사실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에서 사실 나무들 다 베가고 수탈해 가면서 나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다음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포탄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 산이 망가집니다. 근데 또 그 망가진 상황에서 겨울엔 춥잖아요. 지금 뭐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 추우니까 땔감으로 나무 다 떼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흙만 많이 보여요. 사실 제가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보면 되게 이제 누런 산만 보이지 녹색이 없었죠. 거기에들이 나무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그나마 어린 나무는 클 수 있어요. 근데 흙이 별로 없고 거기 양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못 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숲은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30년이 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대개 나무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바늘잎 나무하고 넓은잎 나무, 침엽수하고 화렵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커요. 물론 나무 하나하나로 보면 상수리 나무라는 화렵수가 더 잘 커요. 근데 대체로 보면 침엽수 중에 소나무나 잣나무, 낙엽송 이런 친구들이 더 잘 크는데 걔네들이 한 24, 5년 정도까지가 제일 잘 커요. 막 잘 커갑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서 45년 정도 되면 반토막이 나요. 화렵수 같은 경우는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침엽수보다는 좀 잘 못 자라지만 매년 이 정도로 자라요. 그게 한 50년 가까이 되면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우리나라 숲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잘 못 큰다. 즉 탄소 흡수를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이 든 친구들만 생기니까 이걸 젊은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차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계속 적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야 무슨 소리에, 저기 선진국들 뭐 미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독일 이런 데 가면 100년, 200년 된 나무도 잘만 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예, 맞아요. 근데 딴 나라에 있는 걸 선진국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 전부 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산에 있는 토양에 유기물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탄소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나 혹은 뉴질랜드나 있는 거에 비해서 한 반, 독일에 비해서 한 3분의 2 수준밖에 우리나라 토양에는 유기물이 없어요. 탄소가 없어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기에 유기물이, 우리 이제 살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이런 이제 탄소를 포함한 영양분들을 갖고 있는 걸 유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썩으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까지는 자라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왕성하게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어린 토양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까 또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그걸 더 빨리 잘 돌아가게 하려면 딱딱한 나무들, 이 친구들 잘 안 썼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는 나무, 그 다음에 잎, 이런 것들은 빨리 썩어요. 그런 친구들이 떨어져서 빨리빨리 순환되도록, 그러면서 유기물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한 거는 갖다가 아까 탄소 통조림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순환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순환 체제를 통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야 된다. 인구 절벽을 만나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실 일본에서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일본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진작에 이 얘기들을 했어요. 2018년도 이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봐도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 분야에서는 크게 3가지 주요 과제를 이제 세팅을 했어요. 좋은 숲, 그리고 필요한 거는 잘 보존하자, 그리고 또 망가진 거는 잘 복원하자. 산림 생태계를 잘 보존 복원을 좀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 분야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을 증진을 해가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 왜 높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그래 다양성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재해 같은 게 왔을 때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똘똘한 친구도 있고 약간 부족한 친구도 있지만 엉뚱한 생각도 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극복을 시켜주거든요. 그게 생물 다양성이 갖는 엄청난 포텐셜이에요. 그걸 갖추는 좋은 자리가 사실 숲 생태계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호지역도 확대를 하고, 그런 지역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종자들 같은 경우도 잘 모아서, 저희 지금 이제 봉화에 가면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드 볼트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 저장고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200만 점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거기다 종자를 지금 저장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망가져 있는데, 예를 들면 백두대간 마루금, 그리고 DMZ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훼손된 데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거기에 숲이 형성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또 많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섬이나 해안 지역들, 사실 여기도 훼손된 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밖에 가보시면 해안가는 다 바닷물에 의해서 망가진 데 많잖아요. 근데 거기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쓰나미, 뭐 일본어를 쓰는 것, 이거 뭐 사실 세계 공용어라고 지금은 그러는데,
쓰나미 올 때도 방제할 수 있는,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기왕이면 좀 더 강조해서 아주 좋은 숲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탄소 흡수를 진짜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데 전체 숲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34만 헥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이라는 용어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숲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숲, 우리나라 숲이요 630만 헥타예요. 근데 그 중에 234만 헥타만 지금 경제 이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다시 좀 빼내서 이거는 경제 이름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산림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적극적으로 경제림으로 쓸 수 없는 데는 좀 제외하고, 이런 친구들은 앞에 그림에서 보여줬던 순환 경영을 좀 활성화를 하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길도, 임도도 지금 현재는 1헥타면 100m 곱하기 100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약간 커요. 근데 거기에 5m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좀 그냥 보호하는 숲이 아니라 경제림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그거를 한 5배로 늘려야겠다. 그래서 목재를 필요하면 잘 수확도 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도록 연꽃 구조도 좀 바꾸고,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쓰고 마지막에 남는 부산물까지도 알뜰하게 쓰자라는 정책들을 이제 저희들이 펼쳐가고 있는데요. 좋은 숲을 만든다는 거는 숲에 나무들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도 사실 산에 가셔서 보면 너무 울창하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막 덤불처럼 돼 있으면. 거기가 꼭 좋은 숲이 아니에요. 어떤 숲은 딴 나무가 자라는 거를 방해하기도 하고 구부러져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두 갈래로 가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잘 관리를 해주면 바람도 잘 통하니까 거기에 병해충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도 아니면 야생동물들도 기꺼이 들어가서 거기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숲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만들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도 잘할 수 있는, 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없던 곳, 저기 섬이나 해안가, 그리고 사실 도시에도 빈 공터 요새는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좀 도시숲 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탄소 통조림 얘기했잖아요. 잘 쓰자. 근데 땔감으로 쓰지 말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 가구재 이런 걸 우선으로 좀 쓰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게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장 할 때 저희 실제로 공공 건물들은 우선적으로 목조로 짓자, 우리가 시범을 보이자라고 해서 저희 수원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라고 있어요. 이걸 4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목조로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영주에 가면 약용자원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 숙소를 또한 목조로 지었습니다. 저게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 3층 건물 이상 못 짓게, 10m 이상 못 짓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진에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목조로 하면 다 타버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조가 일정한 두께 이상이 되면 2시간 이상 내화 성능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이 나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은 녹습니다. 휩니다.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는데 나무는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잘 버티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실제 실험을 해서 법 제도까지 다 정비를 해서 실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을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대전에 또 산림 분야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뭐 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여기들도 전부 다 목조로 지금은 8층, 9층짜리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버려서 그냥 썩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이용되지 않는 바이오매스를 잘 써서 그걸로 에너지로 좀 써먹자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생각하면 뭐야, 좋은 나무 땔감으로 하겠다고. 사실 제가 예전에 바이오에너지 연구 과장이라는 걸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보드 업계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보드업계가 칩을 갖다가 그걸로 이제 나중에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REC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에너지 만들 때 거기에 가중치를 주면서 하니까 이게 칩이 전부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원래 원칙으로 했던 거는 숲에 버려지는 것들을 갖다 쓰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정책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또 이동을 하려면 거기에 탄소 또 배출해야 되잖아요. 지역 단위로 순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써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전기나 열 생산하는데 화석연료 대신 이걸 쓰자라는 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고부가가치 이용이라고 하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생각에 이제 좀 갇혀 있어서, 야, 우리나라 숲은 뭐 쓸만한 나무가 있어? 그냥 나무꾼들 가갖고 땔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솔직히 맞아요. 우리 외국에서 갖고 온 수입품들은 건축재로 많이 써요. 반 이상이. 근데 우리 거는 거의 3분의 1이 땔감으로 쓰여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건축재, 가구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늘려가서 최대한, 그리고 또 작은 나무도 이제는 붙여서 큰 나무를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목재를 굉장히 좋게, 국내재도 수입재 이상으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영어로는 캐스케이딩 유즈라고, 캐스케이딩 유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거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버릴 때는 버리기 직전에 차라리 바이오 에너지로라도 쓰자라는 정책들을 저희가 펼쳐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는 이런 멋진 건물들을 좀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시도를 지난번에 강원도 평창 올림픽 할 때도 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원주하고 춘천하고 둘이 싸우는 바람에 이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의견이 좀 갈리다 보니까 실컷 협의했던 게 진행이 안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체조 경기장을 이렇게 2019년도에 멋지게 목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앞서서 2016년도에 지상 18층짜리 우리 어린 꿈나무들,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건물을 저렇게 목조로 지었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목조로 대형 건물들을, 고층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 가면서 앞으로는 숲을 있는 거 잘 관리한다. 우리 이제 자연들이 자기 원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산불이나 이런 거 나서 자꾸 숲이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목재 이용 많이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근데 우리 또한 기후변화에서 얘기하는 지금 새로운 좋은 나무들 심는 거,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도 같이 가면서, 우리 숲이 자연기반 해법으로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속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 산림관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숲 좋은데, 사실 2010년도에 제가 남아공에 세계 산림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독일 앵커가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산림대회라고 하면요, 각 나라에 산림 관련 장관, 차관들이 다 와요. 우리도 산림청장, 그 다음 뭐 장관들 다 왔는데, 거기다가 딱 그 앵커가 하는 얘기가, Everybody says tha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planting trees good, 나무 심는 거는 좋다. But, 하지만 planting forest is not good, 숲을 만드는 거는 안 좋다고 얘기한다. 야, 산림분야 장관들아,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왜냐? 나무 심는 거는 그냥 식목은 애국이다, 우리도 잘 알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산 땅값은 굉장히 싸죠. 아직도 평당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논이 되고 밭이 되고 주택이 되면 값이 훨씬 오르잖아요. 근데 숲이 돼 있으면 산지 전용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나무 심는 건 좋아, 한두 그루 심는 건 좋은데 그거 많이 심어서 숲 되면 땅값이 X값 되는 거야.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 독일 앵커가 물어보는데, 산림분야 장관들도 답을 못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과장쯤 돼가 감히 가서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그때 아니 숲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숲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숲하면 되게 나중에 나무 베서 쓰는 것만 얘기하니까 숲은 사실 다양한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하는 게 저기 공급 서비스에 있는 원자재 나무만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도 거기에서 뭐 좋아 산삼 저 송이 연구도 했는데 거기 버섯 식용자원 약용자원 좀 있는 거 그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숲이 그게 아니라 조절 서비스가 있어. 공기를 정화하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실 제가 2010년도에 그때 가서 산림치유 얘기를 했더니 이 개도국에 있는 친구들이 산림치유? 그게 무슨 소린데? 산림복지? 아니 뭐 동물복지처럼 산림도 복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건 선진국이거든요. 휴양, 치유, 숲을 이용해서 사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가야 숲이 기후변화에서도 제대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가보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요새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합니다. 숲 관리는 산림 경영은 시간 경영이다. 숲이라는 걸 만드는 건 아까 앞에서 장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래 걸린다. 근데 그 사이에 돈이 안 나온다. 그 사이에 돈이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 산림학자들이 1980년대 후반에 내부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1987년에 치산녹화 1차, 2차 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다 떨어져요. 예산을 20분의 1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사회자본입니다. 사실 우리 이게 사유림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진짜 국가나 이런 데 진짜 재정 당국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 사적인 편익 비용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산에다가 산 가꾸는데 숲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내부화 얘기를 저희가 그때 합니다. 이게 안 먹혀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숲의 공익 가치, 공익적 기능 이걸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계산해서 발표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신규 박사님이라고 저희 산림 분야에 장영실상을 받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림 육종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1978년부터 찾아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산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복을 위한 녹화만을 중심으로 하는 산을 만들어 놓으면 망가집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1차 치산 녹화 계획이 우리가 이제 원래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73년에 시작하면 82년까지 가야 되는데 78년에 끝나요. 우리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고서를 현신규 박사님이 내면서 천혜의 산림국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복만 하다 보니까 낙후된 안타까운 산림국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숲이 숲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는 투자 우선순위에도 밀리면서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유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런 사회적인 투자를 안 해주려면 나 혼자라도 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목재가 아니라 그 전에 중간에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숲이 1년에 우리 공익가치로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 뭐 그다음 경관, 휴양 이걸 1년에 우리나라 숲이 제공하는 돈이요 259조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잖아요. 1년 예산의 3분의 1 넘는 거의 반에 가까운 정도를 산에서 그 이익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요. 그럼 투자를 해야죠. 근데 국가가 투자하는 거는 산림청 예산은 2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0.5% 이런 수준에서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갈 수 있도록 요새 와서는 탄소 시장이나 경관, 휴양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얻을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산림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까지 돈 벌지 못했던 산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우리 벌써 많이 나온 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산양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버섯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요새에 맞게 저렇게 웰빙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휴양 치유, 그리고 요새 나오는 기후 조절, 그거에 대해서도 계산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 열대에서도 많이 얘기하면서 혼농이목이라는 얘기를 해요. 산은 그대로 멋진 산을 위해서 가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 그 전에 다각적으로 중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자.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거기에 NTFP라고, Non-Timber Forest Product라고 얘기하는데, 비목재 임산물들을 쓸 수 있는 방법들, 그걸 많이 찾아가면서 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용어를 다르게 갖고 쓰는 거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6차 산업화도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좀 뜨다가 요새는 또 사라진 얘기가 됐는데요. 딴 얘기가 아니라 융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공하고 서비스까지 연결을 해서 그곳에서 특화해서 지역의 어떤 독창성을 기반을 해서 고객들이 맞아, 그 동네 가면 그게 있었어, 거기에 있는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요새는 인터넷 되고 다 하니까 한번 연락해서 봐야지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요새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도 이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해결 방안으로 사실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공하고 서비스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산 중심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옛날에는 알지만 나는 직접 모른다, 나는 직접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알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블랙 스완, 블랙 엘레펀트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이렇게 문제 만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가이아라고, 사실 이제 이건 그리스 지구의 여신인데요, 공룡을 이 가이아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하도 지구에 있는 식물들을 많이 먹어 없애버리니까 이러다 보면 지구 망가지겠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급격한 온도 상승과 냉각을 통해서 공룡이 못 버티게 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사람도 이 가이아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이아학파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숲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 흡수원이고 자연 기반 해법의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숲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투자를 안 한다. 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숲이 제대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써먹어 보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통 임업에서 얘기한 목재 중심이 아니라 비목재 임산물,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휴양 치유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도입을 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생산성 위주로 가던 거를 좀 바꿔서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시야를 좀 확 바꿔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찾아가는. 그래서 산림 분야는 저는 이제 과학원장 하다가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계속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숲이 다양한 미래 자원의 보고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기반 해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기 영상이나 기사로 누가 접하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 숲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요즘에 그 태양광 발전으로 숲이 파괴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 확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숲을 파괴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고 저기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그 태양광 발전과 숲에 관련된 그 숲의 파괴 관련된 의견이 어떠신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산림이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 흔히 소나무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산에서 접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30년이 지난 나무를 바꾼다면 지금 기후 변화도 자연스럽게 오고 있잖아요. 수종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인 이제 태양광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자꾸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해봤어요. 숲이 있으면서 아까 탄소 흡수량 얘기했잖아요. 매년 흡수량이 진짜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때 태양광으로 대체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 있잖아요. 걔네도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숲이 순수하게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숲이 거기 유지되는데 도로를 놓으면서 훼손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비용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좋은 숲을 만들면 좋은 숲이 태양광보다 낫다. 근데 좋은 숲으로 갈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다라고 하면 태양광이 오히려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계산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침엽수하고 화렵수 중에 진짜 이제는 소나무가 점점 밀려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화렵수를 중심으로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침엽수가 언뜻 보면 잘 크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화렵수가 비중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래서 소나무가 언뜻 보면 부피 생장은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수리 나무가 부피 생장은 비슷하지만 밀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흡수량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주로 화렵수를 최대한 많이 심어보자. 근데 화렵수들이 양분 요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아직 화렵수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서 숲이 좋아지면 그곳엔 주로 화렵수를 많이 심고, 소나무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저기 산 꼭대기 있는 데서 잘 자란다고 하는데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거예요. 걔는 버틸 수 있고 이 화렵수들 참나무는 거기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땅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버틸 수만 있다면 화렵수를 저희가 바꿔가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질문에 답은 된 것 같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숲이 자연기반의 핵심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